네, 오늘 6월 14일이고, 작금의 긴축 공포, 과연 정당한가?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 네. 뭐, 아무튼 우리가 걱정해야 할 공포는 다르다. 음,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한다. 일단 결론부터 제가 제목에 적어봤고요. 예. 네이버에 꼭 프루팅 검색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정말 필요하거든요. 집 한 채를 사시더라도 정말 아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어느 쯤이 좀 내가 잘 준비를 했다가 언제 사는 게 맞겠다. 이런 거를 정말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매크로가 사실은 그런 걸 다 지배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중요하다. 어쨌든 투자에 있어서 꼭 성공하시려면 매크로만 아시면 된다. 저도 왜 칼럼 같은 걸 여러 개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네, 쉽게 잘 지금 써놓은 기사도 있고 네, 컬럼도 제가 있어서 예, 음, 재미있습니다. 한번 네, 들어가서 네, 네. 보시죠. 자, 뭐 최근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75bp 그리고 뭐 예, 100bp 인상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그렇게 할 거다. 근데 예, 중요한 건 75든 100bp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망으로 확실히 50bp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 예, 똑같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차피 제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요 부분 지난 그 영상들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자주 보시고 100bp를 하든 200bp를 하든 여전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고 만약에 200bp를 먼저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 주에 200bp 인상을 한다. 그런다면 제가 음, 장담할 수 있지만 결코 그 이상은 금리를 못 할 겁니다. 이번이 음,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에 하나 음, 200bp를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레벨은 무조건 정해져 있다. 이 부분은 꼭 투자자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인플레이션에 계속 커브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라고 좀 투자자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음, 토킹만으로 주가가 무너지는데, 워낙 이 부채로 인한 이제 경제 버블이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였다 보니까, 토킹만으로 주가가 무너지는데, 과연 어디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까를 꼭 고민할 시점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년 전만 해도 아무도 인플레이션 언급을 안 했어요. 다만 예, 향후 1, 2년 안에 시장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까가 1, 2년보다도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길래 월가에서 이제 예, 아무튼 이에 집중이 될 거다. 요거는 전에도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렸던 실질금리 차트고 다만 여기서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이 1년물 금리다 보니까 그나마 실질금리가 조금은 줄어든 것 같지만 1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잡은 거고 실제로는 예, 기준금리로 잡았을 때는 훨씬 더 1년물보다 낮죠. 지금 시장금리보다 예, 기준금리는 그렇죠. 0.75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더 어쨌든 역사상 70년대보다도 여기 70년대보다도 훨씬 더 벌어져 있다. 이런 음, 상황에서 무슨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거는 어불성설 이렇게 뒤처진 상황에서는 절대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 이제 기준금리 뭐 많이들 보셨겠는데 기준금리 추이인데 요게 여기가 이제 73년에서 75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물론 검정선이 기준금리는 아니고 1년물 금리지만 한 예, 번도 지금처럼 이렇게 벌어진 적이 없었어요. 보실게요. 빨간색이 인플레이션율이고 검정색이 예, 이제 이게 그냥 기준금리라고 가정을 하고 봐보실게요. 요 검정색이 한 예, 번도 이게 이 정도까지 지금 이렇게 벌어진 적이 있었나요? 역사상? 없었죠. 네, 70년부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이 파란색이 실질금리인데 여전히 너무나도 부양적인 거, 여전히 너무나도 인플레이션 너리한 거죠. 사실은 지금 이 환경 자체가 예, 자꾸 토킹은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절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이렇게 두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음,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70년대가 이제 이렇게 기준금리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정말로 음, 기준금리를 음, 이건 이제 기준금리 차트인데 1950년부터 지금까지 예, 여기가 뭐 최근에 0.75까지 올려갔다고 해봤자 여기입니다. 그죠? 예, 근데 그렇죠. 과연 이렇게까지 할 거냐에 대한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공포는 디플레이션 종국의 공포, 디플레이셔너리한 공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공포인 겁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정말로 유일하게 양적 긴축을 연준이 시도를 해봤을 때, 요때가 이제 그 구간인데, 양적 긴축하고 금리 인상을 그때 2018년, 19년에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조차도 2.2%를 못 넘기고, 이때가 지금보다 훨씬 부채가 적었고, 이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도 그나마 경제가 좀 뭐, 지금보다는 나을 때인데, 이때는 이렇게, 이때도 2.2%까지 가다가, 이제 막 음, 트럼프가 막 자른 애 만에 막 열 올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18, 19년 이쯤에. 예, 예, 그래서 뭐 그걸 떠나서 이제 너무 시장이 막 흔들리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코로나랑 상관없이 요렇게 다시 금리가 내려오죠. 음,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요렇게 이제 직진으로 0으로 다시 돌아간 건데 예, 그러니까 예, 결코 지금 뭐 최근에 뭐 4%뭐 애널들 막 제도권 그 월가나 여의도나 다 똑같죠. 뭐 결국에 뭐 4%뭐 어쩌고 막 계속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4%는커녕 3%도 가기 힘들다. 사실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제가 현실적으로 보는 전망은 뭐 여기 대략 이렇게 라인 그리면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한 3%도 진짜 사실은 2%를 터치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연말까지. 그러니까 죽지 마라. 그러니까 물론 2%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꼭 투자자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포커스해야 되는 건 정말 연준이 앞으로는 연준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최소한 저희가 리서치를 진짜 딥하게 한 바로는 절대 연준은 포커스가 앞으로는 좀 아닐 수 있다. 왜? 그들은 이미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되면 멈추거나 다시 내려야 될 수도 있고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게 분명히 어느 순간 다시 이제 표면 위로 나올 거고 제가 월요일에 시장을 새벽에 이제 쭉 라이브로 봤는데 보니까 정말로 그런 전형적인 좀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는 단기적으로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좀 아무튼 그런 좀 겁주는 그런 겁이 오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 주가가 이거는 구글에 그냥 쉽게 US 뎁클락이라고 쳐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재밌어요. 이게 제가 요거는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지만 예, 계속 변하죠 이게. 근데 아시나요 혹시?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요게 뭐 몇 년 전부터 아무튼 예전부터 누가 만들었는지 참 아무튼 이게 실시간으로 막 올라갑니다. 실시간으로 막 올라가서 이게 뭐 보면 지금 그 미국 총 대비 이제 여기 30트릴리언 이제 3경 6천조다. 그리고 뭐 1인당 부채가 지금 저기 한 10만 불 1억이다. 1인당으로 나누면 그리고 이제 세금 이제 내는 사람으로 나누면 뭐 한 3억이다. 뭐 한 2억 8천이다. 그리고 뭐 그 세금 매출이 뭐 이 정도고 뭐 이렇게 막 아무튼 이 정도로 지금 완전 그냥 누가 아무튼 이거를 이미 사실은 이 부채 문제는 제도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하게. 근데 이런 부채 문제는 사실은 예전부터 이렇게 집중하는 이걸 괜히 만들었을 리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좋은 의도로 만든 건데 예, 이게 아무튼 꽤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매크로가 좀 중요한데 이게 지금 너무 좀 매크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자 비용이 지금 현재만은 해도 현재 이제 2022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아마 한 15에서 20% 제가 얼마 전에 프루팅에서 글을 또 그거에 대해서 썼는데 한 20% 정도까지 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세수 대비. 지금 현재요? 네, 지금 현재 이미 그 정도로 왜냐면 시장 금리들이 올랐는데 그 사이에 롤오버 되는 국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단기 국채는 아무튼 빨리빨리 롤오버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버리면 롤오버 됐을 때 국채별로 만기마다 롤오버가 이제 연장을 얘네는 계속 무한 연장이잖아요. 그래서 연장이 됐을 때 그 새로운 금리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세수 대비 세수는 지금 늘어난 게 없어요. 거의 늘어난 게 많이 없는데 세수 대비 이자 비용만 엄청 늘었죠. 그러면 과연 얘네가 재정 적자를 지금 계속 안 그래도 재정 적자가 엄청 큰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제도권의 습성이고 보통 월가 그래서 보통 이제 헤지펀드 유명한 뭐 진짜 워렌 버핏이나 뭐 레이 달리오나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월가에서 떨어져 있어라. 투자를 성공하려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월가에서는 이런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진짜 딥하게 보려면 이런 좀 매크로를 아무튼 파고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데이비드 아이논이라고 월가에서 나름 꽤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이 양반이 처음으로 거의 월가 안에서는 처음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한 이 내용에 대해서 부채가 미국은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코 금리를 올리지 그렇게 못 올린다. 그래서 블러핑 그만하고 빨리 저기 아무튼 못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금이 제일 위력을 발휘하는 거는 실제로 향후 인플레이션이 계속 제가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거를 이 데이비드 아인혼이 짚고 넘어갔다. 최근에 이제 이런 목소리가 월가에서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됐죠. 이런 내용이. 이 내용은 오늘 그 미지온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러셨나요? 제가 이 빨리 기사를 넘기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아무튼 저희 프루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세션이 아니라 이제 디프레션, 진짜 29년과 같은 대공황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해야 될 일을 한다면 정말로 폴 볼커처럼 만약에 기준금리를 물가보다 최소한 5, 6%씩 높게 아까 차트에서 보셨지만 그냥 물가만큼만 따라가도 안 잡힙니다. 웬만해서 한번 고삐가 풀려버리면 그게 아니라 진짜 81년, 79년 이때처럼 물가보다 한 7%, 8% 높게 해놓고 그거를 몇 년 유지를 해야 잡히거든요.
최소 예. 한 뭐 몇 개월은 유지를 해야 잡히는데 예. 그런 거를 한다면 정말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해야 될 걸 한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사실 리세션이 아니고 디프레션이 진짜 지하실 뚫고 들어가는 디프레션이다. 근데 그거는 결코 왜 시장 경제가 박살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있지만 차라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욕먹는 게 낫지 그거 그렇게 했다가 욕먹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부채의 주체 자체가 미국 정부다. 돈 빌린 놈들이 자기들이면서 뭘 자꾸 겁을 주고 인플레이션 안정시키려고 돈을 자기들이 빌렸잖아요. 근데 예. 뭐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그럼 해야 될 건 뻔한데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토킹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계속 토킹만 하는 거다. 실제로 하는 건 전혀 없다. 인플레이션에 엄청 뒤처져 있고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연준 인사들이 착각을 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뭐 실업률 같은 게 반짝 인위적으로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좋지 않나? 조금 이거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착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착각을 하다 보면 3%까지 올릴 수도 있어요. 다만 아직 물가 금리 인상이 시작도 안 됐는데 시장에 이러한 충격이 오고 이러한 지금 이미 뭐 소비자 컨슈머 센티먼트랑 이런 게 지금 많이 떨어져. 예, 근데 컨슈머 센티먼트 이 부분 아셔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사실은 7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컨슈머 센티먼트가. 이 부분을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79년, 80년, 81년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크게 그 리세션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을 때임에도 그때보다 지금 컨슈머 센티먼트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좋았다고. 예, 40몇 년 만에 지금 44년, 5년 만에 지금 가장 안 좋은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요.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라 어쨌든 문제고 금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아까 데이비드 아이논도 금을 얘기했고 저도 사실 프루팅의 그 21년 글들 많이 보시면 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보편적으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일단 자산을 그냥 방어하기에는 금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신뢰가 하락할지,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신뢰 하락시 가장 크게 상승한다 이 말이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은 결코 못 잡아. 그럴 힘도 없는데 없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을 힘이 없어라는 걸 아시게 되면 금은 가장 크게 상승하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오를수록 지금까지의 국면이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면 오히려 큰일 났다. 연준이 긴축 진짜 크게 하겠네. 인플레이션 큰일 났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생각보다 높게 나왔네. 그러니까 특히 이번 주 월요일의 움직임이죠. 이렇게 높게 나왔으니까 큰일 났다. 긴축 엄청 세게 하겠다. 연준은 물가를 억제할 힘이 있다. 만약에 이런 시장의 게 내러티브가 강하면 연준에 대한 신뢰가 강할 때 안 좋은 자산이 금입니다. 그러니까 귀금속 그런 인플레이션 했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의 그런 시장의 내러티브가 심지어 지금까지 지난 1년간 계속 내러티브는 이거였어요. 요 하단이었거든요. 다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계속 그래도 조금씩은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계속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개중에 뭐 비트코인으로 가고 막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지만 결코 뭐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저는 결코 가상화폐는 절대 아니다. 예. 조금 더 생각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뭐 이런 금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 상승에 취약합니다. 다만 실질금리는 말씀드렸지만 물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서 조금 덜 마이너스로 갈 수는 있어요. 다만 실질금리는 제가 봤을 때 여러 요건 특히 미 정부가 부채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한 계속해서 마이너스일 거다. 한동안. 뭐 조금 플럭추에이션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마이너스일 거다. 또한 뭐 이제 금이나 이런 원자재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특히 또 원자재나 이런 원자재 자체에 강점이 있거나 아니면 생산에 중국처럼 생산에 강점이 있는 좀 신흥국 내의 가치주. 중국 같은 경우는 IT주가 사실은 저는 지금 완전한 가치주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봐서 4월 말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올랐다가 이제 월요일에 또 좀 하락을 했다가 오늘 보니까 또 중국만 상승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빠졌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크게 다이버전스가 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중국을 좀 지켜보셨다가 좀 더 조정 오면은 들어가셔도 좋고 지금 들어가셔도 장기 투자자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무조건 자국 통화가 강한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야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그럼 향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지금까지는 그런 잘못된 내러티브에 빠져있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을 더 세게 하겠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그런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차차 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제
연준이 이래놓고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확률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너무 앞서가지고 75bp, 100bp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부터 당장 이런 내러티브 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향후 진짜 주목하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많은 분들이 위기 생기면 다 달러가 강해지고 무슨 뭐 신흥국이 더 망할 텐데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기본적인 우리가 아는 위기는 그렇죠. 처럼 이제 달러로 몰리고 이런 거니까.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전개로 양상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달러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이탈하는 자본이 안전도피처를 찾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덜 높은 국가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처럼 중국이 지금 소비자 물가가 생산이 워낙 강점이 있고 모든 실질 상품을 다 중국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아직도 2% 아래인데 1%대인데 그런 이제 나라로 가게 되고 그럼 예를 들어 주식 자금은 미국에 있던 게 중국이나 아니면 그런 브라질 뭐 이렇게 좀 원자재의 강점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채권 같은 경우도 미국 채권에 있던 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이 너무 심하니까 중국 채권이나 뭐 브라질 뭐 각종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일부 그런 신흥국들이 굉장히 유망할 수 있고요. 특히 글로벌 부채가 대부분 전 세계에 지금 뭐 미국만 부채가 많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많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이 워낙 많은 거죠. 근데 이런 글로벌 부채의 대부분이 달러 표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진다. 그 말은 신흥국 입장에서 달러 부채를 많이 발행해서 이제 조달해서 쓴 나라들은 달러가 약해지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또 아사가고 그 달러가 약해지면 신흥국 입장에서 굉장히 좋죠. 자기네들은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매크로적으로 당연히 신흥국이 그런 상황에서는 향후에는 지난 10년간은 미국이 가장 좋았다면 향후 이제 좀 꽤 오랫동안은 신흥국이 좀 좋을 수 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보통 바로 앞에 위기만 알고 있다 보니까 08년이나 2000년하고는 아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좀 매크로를 딥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처음에 한 얘기네요. 이제 리세션이 아니고 디프레션 or 인플레이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필시 이 둘 중에는 인플레이션을 선택할 거다. 이미 그리고 그게 1차적으로는 지금 왔다. 그런 그 순간이 온 것 같다. 이제 당장 바로 앞에서 좀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자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캡처를 했는데 제가 나름 4월 말부터 중국 주식이 이제 5월에 좀 상승할 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히 IT가 많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 조금 뭐 조정이 왔다가도 오늘 또 아무튼 다른 데는 다 폭락하는데 중국만 지금 상승을 했죠. 그래서 더 이렇게 매크로가 많이 중요합니다. 프루팅에선 제가 항상 이렇게 다 짚어드린다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제일 쉽게 시청자분들이 아실 만한 거를 좀 그냥 찝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스닥 뭐 아시겠지만 나스닥 차트인데 2004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나스닥 선물 차트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어제랑 그제랑 막 하락이 너무 심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겠지만 이게 월봉 차트인데 봉 하나의 월봉인데 그냥 제가 보는 기술적 시그널은 아주 좀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쉬울 만한 걸로 찝다 보니까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위아래 선이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제 나스닥 선물 차트에 이제 씌워 놓은 건데 가만히 보시면 2008년 요때 빼고는 한 번도 이 나스닥이 이 월간 차트 기준으로 물론 이렇게 터치들은 했죠. 지금처럼 터치를 했죠. 하한선을 볼린저 밴드 하한선 파란선을 터치를 했지만 요거를 뚫고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죠? 2008년 요 디플레이언 리세션 이때 빼고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실제 움직이는 폭을 어떻게 뭐 평균을 내가지고 과거 폭을 평균을 내서 이렇게 그게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선행해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여기까지 터치를 했다고 무조건 반등해서 간다. 이건 전혀 아니고요. 물론 이게 더 만약에 여기서 뚫고 내려오면 여기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2008년 이때 저점에 비해 사실 17배가 올랐었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됐던 건데 어쨌든 이렇게 꺾여서 내려올 때 이렇게 이런 경우도 발생하죠. 정말 크게 하락하면.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이렇게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고 최소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뒤에도 나오지만 한 10월까지는 저는 10월 9월까지는 좀 반등을 할 걸로 본다. 어쨌든 그러니까 횡보를 하면서 변동성 구간이 이어지면서
요 위까지도 한참 향후 몇 개월간 위아래 왔다 갔다 하겠지만 요 위까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예. 부분은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이 어려워가지고 뭐 자세한 건 안 가지고 왔지만 저희가 보는 실제 분석상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똑같이 나스닥 차트인데 이제 250일 그 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요 빨간 선이 그냥 5일 평균선 그 무빙 에버리지 5일짜리 이제 예, 예. 국가 기준 평균선인데 예, 예. 250일 선으로 보셨을 때 요때 2020년 요때 빼고 요때만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2020년 3월 여기가 이제 그 코비드 요때만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때 빼고 한 번도 여기를 뚫고 내려온 적이 없죠. 다 그러네요. 여기서 지지를 받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갭이 좀 크게 있었는데 결국에 그 갭을 지금 다 메꿨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물론 아주 살짝 더 내려와서 조금 더 스쳐서 갈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특히 250일봉 정도 되면 이렇게 한 번도 깨고 내려간 적 없는데 바로 이게 내려가서 이렇게 끝까지 뭐 종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예. 이거는 제가 그래서 트레이더, 그러니까 그냥 이코노미스트는 사실 이런 기술적인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아무튼 둘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경험상 제 지식상 예.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한 번에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이 일단 단기적으로 나온다. 뭐 쉬운 걸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73년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리세션 시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시차도 그렇고 예. 여러 측면상 73년 1월부터 74년 말까지 발생한 2년간의 1차 리세션 그때랑 저는 되게 비슷하게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때랑 지금하고 실제 하락하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게 73년 1월부터 이때는 한 1월 14일 정도에 첫 하락이 발생을 했어요. 13일, 14일 이쯤에 첫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 요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뭐 6월 예를 들면 18일 한 20일 뭐 이쯤 되겠네요. 20 며칠까지의 이제 주가 흐름인데 고점이 121 정도까지 갔었고 저점이 요때 5월하고 요때 한번 해가지고 한 100 정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8% 정도, 18% 19% 정도 하락을 했고 내려가는 움직임도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게 꼭 전에 영상들 그 시청자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그때 왜 73년하고 똑같은지 그러니까 그 장단기 금리 역전도 시차가 전혀 없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물가나 여러 매크로 측면에서 비슷하니까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지금 저희 이제 하락한 2022년 2022년은 1월 4일부터 하락을 했죠. 그래서 쭉 하락하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다 하다가 지금 뭐 3,749, 뭐 14일 기준에 이제 이렇게 어제 종가였나 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건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약 20% 살짝 넘었어요. 4,800이 이제 정고점이었으니까 70년대는 한 6개월, 5개월 해가지고 한 18% 정도 하락했고 이번에 73년에서 75년까지 1차 하락했을 때 명목으로 한 18%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한 20% 하락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 시그널상 단기적으로 다 왔다. 그럼 그 뒤에 73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그럼 여기가 이제 73년 6월 아까 제가 여기까지 이 부분을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주가를 움직인 거를. 그러면 이게 향후 제가 말씀드린 10월, 11월까지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한 10월까지. 그럼 이렇게 박스권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 보시면 여기가 110이니까 거의 한 112, 3까지 올라왔던 거죠. 이건 그냥 역사적인 추론입니다. 어쨌든 투자나 이런 건 역사적인 거에서 분명히 찾아야 되기 때문에 112, 3 정도까지 박스권으로 갔었죠. 그러면 고점이 120이었으니까 실제로는 전고점 대비 한 8%만 하락한 지점까지도 올라갔던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70년 요 3분기, 4분기 때, 3분기 때 그렇게 올라갔고, 다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명목상으로 50%까지 빠졌었죠. 그리고 75년부터 77년까지는 다시 상승을 했고, 77년부터 다시 2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투자나 트레이딩 저는 원래 프랍 트레이더 출신이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트레이딩이나 투자나 하는 입장에서 이게 뭐 그때 그렇게 된다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거시적 환경이나 이런 게 제일 비슷한 걸 찾으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이래서 이런 게 이런 시그널이고 이거는
좀 당분간 박스권이나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다라는 걸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각종 저희 프로치가 봤을 때 저희는 매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왔다. 지난 2020년 3월 때도 진짜 그때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왔으니까 사라고. 그리고 절대 그 자르지 말라고 했었는데 예.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그냥 눈에 보시기 편하게 제가 이거는 추세선을 그렸는데 예. S&P 500에 이게 1932년 요때가 이제 대공황 지나고 이제 3년 뒤에 저점입니다. 요때가 예. 32년부터 현재까지의 S&P 500의 이제 로그 스케일 차트예요. 근데 로그 스케일 차트로 봤을 때 뭐 이런 저점이나 이게 다 해서 추세선을 맞춰서 그려보면 요때 2000년 IT 버블 빼고는 지금 이제 대충 추세선 끝에서 이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네요. 그럼 어디까지 그쵸?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물론 이게 1차 하락 시 2차 하락이 있지만 이번 하락이 정말로 내년 말까지 어디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냐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진짜 아무런 얘기긴 한데 요쯤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한 1800에서 2000까지. 다만 지난번 영상을 꼭 보시고 저 욕하지 마시고 지난번 영상 보시면 그게 결국에 PE가 재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예. PE가 아무튼 실제 사람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그 PE를 지금 뭐 14, 15까지 내려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 17까지 내려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6, 7까지 보통 역사상 항상 그렇게 내려가거든요, PE가.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라 제가 그거를 사실은 2021년에도 많이 설명드리고 이제 프루팅에서 했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어쨌든 좀 많은 분들이 미리 아신다면 훨씬 투자에 좋을 수 있고 그래서 좀 계획을 짜셔라. 아무튼 저는 3분기 한 10월까지는 좀 반등할 것 같다. S&P 기준으로는 한 4,300에서 400까지 열려 있다. 그래서 다시 거기를 터치하고 그럴 가능성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다만 내년 말까지는 최소 2년간은 1차적으로 지금 위기가 올 거다. 그러면 좀 대비를 하셔라.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프루팅 이게 작년에 제가 썼던 이제 이런 글들 이제 저희 여기 이선철스 칼럼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예. 5번째 섹션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설명서 찍으시면 다 저희가 뭐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 이선철 칼럼 눌렀을 때 요게 작년 썼던 거를 저희가 캡처를 한 건데 이렇게 과거 것들도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는 블로그로 취미삼아 글을 쓰기 시작하다가 이제 요청이 많아서 이렇게 갔는데 좀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더 매크로 많이 아시고 더 이제 개인분들도 정말로 그래서 투자 충분히 매크로만 알면 진짜 전문가처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좋은 제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뭐 지난번 마지막 페이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투자에 앞서서 꼭 매크로 현황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딥한 투자 정보와 매크로 정보를 알려주는 프루팅이다. 그리고 프루츠 투자자문은 제가 직접 운용을 다시 포트폴리오 운용을 해드리고 있으니 실제로 그냥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은 저희 프루츠 투자자문에 알려주시면 저희는 나름 지금도 계속 수익률이 꽤 선방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 있다.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난 방송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향상되셨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이. 그러면 제가 아주 매끄럽습니다. 예, 제가 원래는 사실 진짜 방송을 잘 못하고 글만 맨날 쓰다 보니까 이게 말할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했는데 저도 방송 자꾸 보면서 좀 이제 뭐 저는 아직도 많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좀 나아져야 되니까 노력하신 보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좀 컴팩트하고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방송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좀 재미도 예전보다 더 있었고요. 오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 아무래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팽배하고 있는 그런 걱정, 근심은 연준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너무나 빨리 올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하지만 그 이선철 대표님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뭐 기준금리 뭐 4% 5%까지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3%도 어렵다 사실은. 3%도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네. 예, 그 이유는 이제 부채 규모인 거죠. 부채 네,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따라서 많이 올라봤자 3% 정도일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네.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플레이션하고 만약에 우리가 경제의 그 디프레션 이 중에서 선택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경제가 완전히 당연히 망가지는 것보다는 디프레션이죠. 네네. 인플레이션을 선택을 할 거다. 따라서 네네.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 그렇게 보면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지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환호할 만한 호재가 발생을 하는 그렇죠. 거죠. 갑자기 처음에는 이제 환호로 시작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연준에서 갑자기 이제 그 도비시한 태도가 나오니까요. 네네. 그 틈을 좀 활용을 해서 현재 뭐 태그 주식이라든지 성장 주식에 많이 좀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금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테크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시면 원자재라든지 좀 그 포트폴리오 분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고요. 네네. 나중에 가면 결국 달러의 강세도 무너지겠네요, 그죠? 그렇죠. 다른 통화 대비로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매크로의 변화를 일일이 다 상세하게 보기가 어려우니까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금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놔도 괜찮겠네요. 보통 그렇죠. 거의 금 가격은 사실 달러가 약세일 때 더 예.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물론 금이 다른 주식이나 이런 게 크게 하락할 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달러마저 지금 달러 원자재가 계속 강한데 같이 강했던 게 달러잖아요. 근데 예. 원래는 이 두 개는 동시에 강해질 수 없고 결국에 한쪽이 부러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자재가 지금 계속 강한데 달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리 때문에 사람들의 잘못된 그 믿음, 그 연준에 대한 신뢰 이걸로 이제 달러가 강해졌는데 예. 달러가 약해지면 당연히 뭐 많이들 아시듯이 금이나 이제 원자재가 더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죠. 특히 알겠습니다. 원자재나 금은 달러로 이 메인 결제 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달러로 이게 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거시적인 그 경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저도 얼마 그 분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네네.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다소 이제 어렵게 느껴지지만 투자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그 경제 매크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도 그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이렇게 향상되면서요. 굉장히 네. 재미도 있고 좀 그 프로틴과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내용들이 그 투자자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잘 대비하시면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쳐나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원래 제일 무서워하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별일 아니다 생각하시고 아무튼 조금 기다려 보셔라. 많이 지금 이미 그 성장주 포지션이나 좀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 그래도 훨씬 좋은 그 레벨이 올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늦은 밤 시간인데요. 편안한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